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며칠 전 총 쏠 수 없냐고 물었고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주장이 있었죠.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관련된 진술을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총기 사용이 포함됐고 김 차장이 받아들인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인데요. 경찰 특수단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검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포를 막기 위해 총칼 사용을 독려했다는 윤 대통령, 또 그 지시를 받아들였다는 김성훈 차장, 철저히 조사해야겠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2023년 10월 이후 1년 4개월여 가까이 지역 내 갈등으로 비화됐던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가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내에 국토교통부의 TK 신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신공항 건설이 정말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 그리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기 참사와 관련한 신공항의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 사실상 갈등이 좀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네, 참 오랜 시간 동안 화물터미널의 입지를 두고 경상북도와 의성군, 또 대구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의성군은 경상북도에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기존 입장을 양보하는 방안을 전달을 했습니다. 신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성군은 서쪽에, 국토부는 동쪽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해야 한다며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의성군이 국토부의 안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을 전달한 것인데요. 네. 다만 입장 수용의 조건으로 동쪽 배후단지가 좁은 만큼 원래 요구한 서쪽 지역까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데요. 다시 연결할 테니까요. 전화 잠시 끊어주시고요. 예, 다시 네. 연결하겠습니다. 자, 신공항 화물터미널 문제. 그동안에 이제 의성군에서는
서쪽 지역, 활주로 서쪽 지역을 고수를 했는데 좀 양보안을 내놨군요. 동쪽 안을 국토부의 그 주장이었죠. 동쪽 지역에 화물 터미널을 유치하겠다. 그 안을 받아들이겠다. 양보안이 지금 제기가 됐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양 기자님 일단 네. 입장 수용의 조건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입장을 선회하게 된 배경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활주로 기준으로 서쪽의 화물터미널 입지를 주장해온 의성군은 동쪽 배후단지로 화물터미널 입지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서쪽 지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경상북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예. 2060년이면 22만 톤 이상의 항공 물류를 처리하고 항공 정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확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서쪽터의 개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즉 최초 화물터미널 건립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동쪽 부지 외에도 서쪽도 수용을 해달라.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활주로 기준 동쪽의 경우에는 여객터미널과 붙어있는 데다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는 거리가 짧습니다. 반면 서측 부지는 의성에 들어서게 되는 공항 신도시와 인접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성군의 전향적인 입장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이후 공항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지상시설이나 활주로 이동 거리 등 각종 변수를 감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쪽 부지 그 입지 화물터미널 입지를 수용을 하겠다. 하지만 서쪽 지역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의성군의 정확한 입장이군요.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TK 신공항 부지 이번 제주항공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게 바로 버드 스트라이크, 이른바 조류 충돌 문제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인지가 또 궁금하네요. 네,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커가 지목되면서 국내에 있는 기존 공항 외에도 TK 신공항과 같이 신규로 건설되는 공항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TK 신공항의 경우에는 비교적 조류 충돌 위험이 덜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 결과를 보면 TK 신공항 건설 부지는 철새 도래지와 최소 11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의 항공기 비행 고도가 조류 비행 고도보다 훨씬 높아 비행 경로에서의 직접 충돌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군요. TK 신공항이 들어서는 의성군 비안면 그리고 군위군 소보면 일대는 산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하천이 인접한 현재 대구공항과 비교했을 때는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이 훨씬 낮다. 이렇게 예상된다고요? 그렇죠.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은 철새도래지인 금호강 인근에 위치해 있는 현재 대구공항보다 훨씬 더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에 있어서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은 2019년부터 지난해 8월 기준 총 35건입니다. 같은 기간 무안공항은 10건에 그쳤지만 무안공항은 비행기 운행 대비 발생률이 0.09%로 전국 공항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게다가 TK 신공항의 경우에는 군공항과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조류 퇴치 전담 인력이 무안공항은 4명에 불과했으나 군공항인 김해공항의 경우에는 16명에 달했고 앞으로 이제 전담 인력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무안공항 참사 이후 대구시는 항공기와 조류 충돌 문제 해결 그리고 조류 보호 등을 위해서 향후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정밀 조사를 시행을 하고 또 구체적인 대책도 수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싼 갈등도 좀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의성군이 좀 양보안을 내놓은 상태고 네. 조류 충돌 위험성도 낮고 관련 인력 보강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TK 신공항이 갖고 있던 고민거리들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이게 또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공항 건설을 위한 자금 확보 문제, 이게 여전히 난항 아닙니까? 네, 우선은 대구시가 추진해왔던 특수목적법인 건립은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그래서 현재 대구시는 정부에 공자기금 신청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자기금이요? 공자기금이 뭐죠?
공적적 기금이라서 정부 국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예. 국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정부에다가 국비 예산을 받아서 신공항 건립 문제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로 한다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공공자금 관리기금, 공자기금. 네. 예.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탄핵 그리고 뭐 체포 구속까지 현재 전국 상황을 돌아보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대구시와의 사전 협의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토지 보상이나 착공에 먼저 들어서겠다 이런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만 착착 진행되면 좋은데 말씀하신 공공자금 관리기금, 공자기금 확보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보수 정권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또 체포와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예. 특히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뭐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된다면 과거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졸속 추진했던 사례에 비춰봤을 때 TK 신공항 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공자기금을 지원받는 것은 법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앙정부의 의지가 떨어진 상황에서 추진이 쉽지 않다 이렇게 경상북도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만약에 공자기금 지원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3월에 대구시가 기재부에 융자 신청을 하면 계획 수립 절차 등을 거쳐서 오는 12월에 심의가 확정돼 내년 국가 예산안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예.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데다가 또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마냥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네. 국토부는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연내 착공하겠다. TK 신공항은 연내 설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우선순위가 TK 신공항이 좀 밀리게 되는 건데 결국 자금 확보가 최우선으로 여겨지네요. 맞습니다. 대구시가 지원받으려는 공자기금이 총 13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경상북도는 공사 시작 무렵인 2026년과 27년에 시급한 5,800억 원, 이게 뭐 토지 보상 등이 필요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5,800억 원 정도라도 대구시와 함께 차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해주는 한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예.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각각 제1금고인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일부를 차입을 하고 가장 시급한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을 해서 뭐 착공부터 들어가겠다. 만약에 착공에 들어서게 되면 정부 지원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공자기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차입한 금액들을 조기에 상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예. 현재 내부적으로 이제 경상북도는 검토를 마쳤고 구정 연휴가 지난 이후에 대구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공항은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선점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공사라든가 물류 고객사의 유치를 위해선 먼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현재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나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대구 경북 신공항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경상북도의 이 같은 제안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경상북도의 제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당장 급한 대로 돈을 꾸겠다 이거군요.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그렇죠. 해서 그 토지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 충당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 공사 시작되면 이제 공자 기금도 이제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방안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1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는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경상북도 김명희 감염병 대응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북도청 공공의료과 감염병 대응팀장 김명희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 독감이 네. 워낙 유행해서 지금 제 주위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자, 이게 뭐 전국적인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플루엔자라고도 하는 이 독감이 어떤 질병입니까? 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인데요. 네.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고 주요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독감은 일반적인 감기보다 증상이 심하고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어린이,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최근에 독감 바이러스가 지금 A형, B형이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독감 발생률이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 특히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이 환자 수가 8년 만에 최고치라는 보도도 나왔던데 우리 지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독감이 진짜 그야말로 폭발적인 유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5년 1월 둘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 환자는 전국 86.1명, 경북 95.7명으로 저희가 전주 대비 독감 의사 환자가 전국 99.8명, 경북 96.8명보다 소폭 감소해서 독감 유행 정점은 지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도에서도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 정점은 지난 상황으로 판단은 하고 있지만 이거 마음 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앞으로 또 맞습니다.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00명당 약 100명 정도. 그러니까 10명당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쉽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올해 왜 이렇게 독감이 기승을 부릴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면역력이 감소된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서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환기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관념이 약해져서 독감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서 이 자연 면역이 감소했다. 이것도 한 원인이 되는 거군요. 네. 예. 자,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독감 유행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독감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과 함께 24개 감염병 비상방역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24시간 대응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 발생 집중 관리를 위해서 합동 전담 대응기구 91개 팀 248명을 구성해서 비상 연락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접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근데 지금 벌써 1월 말이고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 끝나는 거 아니냐, 독감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 것도 같은데, 지금이라도 맞아야 되는 건지 늦지 않은 건지 이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도 맞아야 되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접종을 맞으셔야 되고요. 독감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고 예방접종 후에 항체 형성까지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면역 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 지속됩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청장년층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3세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대상자분들께서는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독감이 뭐 2월쯤 끝나는 게 아니군요. 네. 이 독감 유행이 한 4월까지도 되니까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예방 접종할 때 주의사항도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난다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접종을 연기하고 건강 상태가 좋은 날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접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접종을 한 뒤에는 병원에서 20분에서 30분 동안 머물다가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에 귀가하시면 됩니다. 네, 건강 상태 좋을 때 접종하셔라. 그리고 접종 뒤에 바로 집에 가시지 말고 한 2-30분 정도는 병원에서 이상 반응을 좀 관찰해라는 말씀이시고요.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 자, 일단 독감에 걸리면 이 등교나 출근을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해도 괜찮습니까? 보통 독감은 열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24시간이 지나면 감염력이 없어집니다. 독감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나 출근 등은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가정 내 65세 이상 고령자나 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은 되도록 피해야 하고요. 병원 방문 등에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 나는 게 중요한 거군요. 독감 걸려서 이제 열이 떨어지고 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이 떨어지고 나서 하루 정도 더 쉬어주고 등교나 출근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 꼭 출근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뭐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는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식사 같은 것도 좀 되도록이면 혼자 하시는 게 좋겠고. 네. 예. 자, 독감이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단순 감기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폐렴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기관지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독감 자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높습니다.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독감이라든지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등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때는 백신 접종이 최선입니다.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백신 예방 접종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독감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더 무섭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코앞이어서 더 걱정이 되는데, 독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수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출 전후에는 손 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 예절 실천하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와 같은 예방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시군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포털 사이트 내 명절 또는 연휴 기간 병원, 약국 등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도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에 독감 유행 상황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병 예방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고요. 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도움 말씀,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김명희 감염병 대응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오늘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워낙 많으실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자,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1조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통령에게만큼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도록 헌법 84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네. 뭐 강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만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또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한 건데요. 유독 내란 외환죄만은 이것만큼은 도저히 아무리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바로 그 내란죄를 저지른 거고요. 또 합법, 불법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지금 대통령 가진 모든 권력, 권한 동원해서 체포, 구속, 면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던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결국 탄핵소추도 이루어졌고 또 체포영장 발부되었고 이번에 구속영장 이제 발부됐는데요. 저는 그나마라도 이렇게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디딤돌 하나 더 놓았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이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저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가로막은 그 용기 있는 시민이 계셨고 또 내란만큼은 그리고 쿠데타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대다수 국민의 뜻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래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졌다는 것을 저는 증명해낸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제 남은 일은 수사당국이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켜나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의 여망에 좀 응답해 줘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수많은 죄 중에서 내란과 외환만큼은 그렇죠.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헌법 취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범해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자, 윤 대통령 측은 끝까지 비상계엄 선포 죄가 되지 않는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서울 서부지법 지금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맞섰지만 소용없었고,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 차은경 부장판사였잖아요. 그 한 5시간인가 했는데 딱 하나 직접 질문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네. 비상입법기구 이거 뭐냐라고 윤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딱 하나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뭐 내가 썼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다, 김영형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태도 좀, 이게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는데 이 태도 좀 그렇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모든 조사를 거부 중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강제 소환도 지금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보도가 뜨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지금 뭐 우리 진행자님께서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건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비상계엄 선포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헌법 제77조는 계엄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계엄을 발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중에서도 경비계엄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발동했어요. 근데 계엄법 2조에 보면요, 비상계엄은 전시 상황이라고 해서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시라는 건 군형법에 보면 선전포고가 이루어지고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가 전시예요. 근데 전시가 1년, 2년 가다 보면 실제로는 전시라고는 하지만 서로 교전하고 있지 않는 상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상계엄은요, 전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사법 기능을 아예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시청이 문을 열 수 없고 뭐 폭도들에게 점령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 기능이 아예 마비가 되었다든가, 이럴 때만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 비상계엄을 그것도 전국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전국에서 교전이 일어나거나 전국의 모든 법원이 다 재판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상식의 눈으로 보자면 누가 봐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말 더 이상 정말 하는 것이 오히려 구차스러울 정도인데, 문제는 저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헌법 위반 아니다, 대통령 권한이다. 대통령 권한은 맞죠. 근데 그 권한을 헌법이 정한 요건대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지. 우리가 뭐 계엄 선포권 대통령한테 없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공수처의 관할법원 해서도 갖고도 자꾸 시비하는데요. 공수처법 제31조에 보면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맞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지, 어디에서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런 걸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로 할 수 있게 해뒀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즉 피의자의 주거지가 한남동이잖아요. 범죄지가 한남동인데 여기는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를 관할하는 곳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에요. 그래서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 말 그대로 법대로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 적부심 심리를 자기들은 서울중앙지법원에 했잖아요. 근데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체포 적부심 신청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모든 법률적인 문제 제기는요, 시간 끌기고 자신들의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런 법상식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뭐 모자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요설이고 궤변이죠. 아주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주셨군요. 만약에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다가 만약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이게 오히려 범법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군요. 서부지법에 하는 게 맞다. 예, 대통령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속 수사를 하지만 검찰에 송치해서 나머지는 검찰에서 이제 수사 받아서 공소를 제기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검이 만약 출범하게 되면 특검법에 의해서 이제 특검이 이제 맡아서 뭐 기소를 할 수 있겠고, 통상 이제 특검에 관할 법원은 뭐 법률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여기에 영장 청구하는 것은 공수처법에 따른 아주 적법한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윤 대통령 구속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여서 이걸로 이제 오늘 한 시간 계속 진행할 줄 알았더니 자, 충격적인 오늘 어제 새벽이군요. 그러니까 어제 1월 19일 새벽 3시경에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서부지법을 이제 습격하는 사건. 이게 정말 전 세계 망신살이고 국격이 추락한, 정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아직은 이게 내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저는 내란의 연장이고요. 저는 지난번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그 내란의 연장이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제2의 내란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거 보면서 정말 한편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또 한편은 정말 좀 참담했어요. 이게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정치적 갈등을 좀 해결해 온,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역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민주주의의 역사나 민주주의의 성과를 일거에 부정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이건 완전히 근본에서 부정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국격을 이건 시궁창에 처박은 사건이죠. 이제 이 그림 하나로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외 시민도라든가 그나마 지금 이번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체포가 이루어지고 구속이 되면서 저는 한국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회복해 가고 있구나. 사실 이런 신호를 저는 전 세계에 줘서 우리의 뭐 외교적인 국격도 있겠지만 특히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대외 시민도를 좀 많이 그래도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걸 완전히 그냥 뭐 무너뜨려 버렸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화면 다들 뉴스 보셨을 텐데 그 서부지법 그 건물 모든 뭐 그 창문이며 유리문이며 다 부수고 사무실 들어서 집기 다 부수고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경찰하고 취재진 뭐 수사관 그 폭행하는 장면도 보셨을 텐데 와 이거 정말 이래도 되나 싶고 이 배후에 혹시 배후 세력이 있나 조직적인 이 폭동인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영상을 좀 꼼꼼히 봤는데요. 물론 이제 법원을 습격한 것 자체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의회는 원래가 서로 다른 이제 뭐 정치적 색깔 혹은 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서로 말로 싸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로 싸우다 보면 좀 격해지니까 때로는 뭐 멱살도 잡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법원은 어쨌든 그 모든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제3자로서 공정하게 그 분쟁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곳으로서 우리가 권위를 지금까지 존중해 왔는데요. 이 법원을 습격한 것 자체도 처음이지만 진행자님 꼼꼼히 말씀해 주셨듯이
창문을 깨고 기물을 깨부수고 경찰 폭행하고 심지어요 전산 장치 같은 걸 다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서버도 뭐 막 물도 붓고. 예. 네. 판사들을 찾아내겠다. 뭐 어느 판사 죽여라. 만에 하나 진짜로 그곳에요. 예. 그 영장을 발부했던 영장 발부했던 차은경 부장판사죠. 예, 차은경 판사가 거기 계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정말 마음 졸인 게 3시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5분 전에 퇴근을 했대요. 글쎄. 이 부장판사가. 만약에 있었으면. 만에 하나 거기 있었으면 이거는 진짜 저 남미 같은 데 보면 왜 마약상들이 자기 뭐 유죄 판결한 판사를 그 조직에서 암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꼼꼼히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수색 과정이라든가 그 침탈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어요. 네, 수신호를 보내고 그 수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폭동이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는 형법상의 소요죄 더 나아가서 법원을 습격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것으로서 저는 내란이다 이 자체가. 그래서 내란죄로 엄중히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이미 무너진 국격과 이미 무너져버린 이런 참담한 그 민주주의의 현실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결코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엄중히 정말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무려 42명이나 중경상을 입어서 이건 분명히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해당되고 말씀하신 대로 소요죄 그리고 특수건조물 침입죄 나아가서 내란죄까지 해당된다는 거. 여기 지금 90명이 미국 의회를 그때 침탈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요. 미국에서는 지금 4년이 지났지만요. 아직도 FBI에서 그때 못 잡은 사람들 다 공개 수배해서 체포해 가고 있고요. 지금 1000여 명이 유죄 제가 알고 있기로 판결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요. 한 명 한 명 다 채정해서 지금 모든 채정된 자료 다 받아서 공개 수배하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다 저는 세곤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냥 못해도 한 수백여 명 정도가 여기 지금 가담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현재는 뭐 90명 체포를 해서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지금 66명은 구속 방침이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뭐 더 체포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하나가 짚고 넘어갈 게 이 폭동을 부추긴 극우 유튜버도 있고요. 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이분이 또 뭐 국민 저항권이라는 또 단어까지 쓰면서 선동을 했고 이분들 말고도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김민전 의원, 뭐 얼마 전에 그 김민전 의원 그 백골단도 있었고 김재원 전 의원 또 십자군 발언도 있고 이분들 그리고 또 석동현 변호사, 윤가끔 변호사 이분들도 계속 막 선동 비슷하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말씀하신 그 극우 유튜브들, 이 사람들 솔직히 다 돈벌이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도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 국민저항권요. 국민저항권은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로는 도저히 개개인의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총체적 불법 상태. 예컨대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에 맞선 독립운동, 뭐 독재에 저항한 4.19 혁명, 5.18처럼요. 무력에 맞서서 민족의 독립이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런 의거를 뒷받침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적인 헌정 질서 혹은 민주 절차로 구성된 헌법 기관을 폭력으로 침탈한 행위 여기에는
이거는 쓸 수 없는, 여기에 쓰면 이건 정말 모욕이 되는 겁니다. 저항권이라는 말을 모욕하는 아무데다 쓸 수 없는 신성한 이게 단어입니다. 국민 저항권이라는 건. 예. 지금 저 사람들이 했던 건 그냥 범죄일 뿐이고요. 또 이를 옹호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범죄 교사 행위죠. 예. 그래서 처벌받아 마땅하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건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예. 저 윤석열 의원 뭐 곧 훈방될 것이다. 잡혀간 사람들. 그렇죠. 실제로요, 폭동 가담자들이 윤석열 의원의 이 훈방 발언을 서로 공유하면서 자, 괜찮다. 그래서 더 대담하게 행동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의원요, 이 사람 국회의원직 제명해야 하고요.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정광훈 씨라든가 그 밖에 지금 김민전, 김재원 씨처럼요, 이렇게 무슨 이런 폭력 행위를 뭐 성전이니 십자군 전쟁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전이고 선동이고 교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 모두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 경북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람들 용납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력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만큼은 용납하면 안 된다 하고, 저는 강력하게 항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뭐 사무실로 전화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하루빨리 내란 잠재우고 정상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딱 1분 남았는데 요거 하나 좀 간단히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뭐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1분이요? 저는요, 지금 상당 부분 이런 여론조사가 사실은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염됐다. 우리가 지금 뭐 명태균 씨 거치고 하면서 이 정치 고관여청들은 이제는 여론조사에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특히 ARS 여론조사의 경우에 사는 지역이라든가 혹은 또 심지어 제일 큰 건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 얼마든지 이렇게 조작해서 그 응답하는 사람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든가 이런 것 가능하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상당 부분이 이제 이 여론조사를 또 유리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여론조사용 결집도가 또 엄청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여론조사는, 특히 ARS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부분 알겠습니다.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표집됐다, 뭐 이렇게. 예.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박규환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